사건 속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건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인물에 대한 단서를 먼저 살펴볼까요? 그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납치했는데요. 그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수색이 늦어지면서 여성은 결국 살해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할 당시의 전화 내용을 직접 들은 유가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급한 그 비명, 막 가슴을 쿵쿵 때리는 그러한 목소리, 막 비명 지르는 소리.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몸부림쳐하는 그 소리에 대응하는 112 신고센터에 너무나 느긋한, 그냥 아무 무상 없이 대답하는 그거에 저희는 가슴이 두 번 무너지고.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은 우위안춘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우위안춘입니다. 오늘 우위안춘에 대한 집중 탐구를 도와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고준채 치안정책연구소 과학기술부 연구관, 그리고 홍은주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위안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위안춘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름 우위안춘, 1971년 11월 20일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012년 4월 1일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20대 여성에게 고의로 부딪힌 뒤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완강히 거부하자 둔기로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사망 전 가까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범행 장소까지 알렸지만 경찰이 그의 집에 들이닥쳤을 땐 이미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 등에 담은 후였습니다. 여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우위안춘은 결국 2013년 1월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지난 2012년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우위안춘.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유가족분들의 심경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하고요. 유가족분들께는 이 피해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상처가 계속해서 덧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행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드릴 수 없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고요. 홍은주 교수께서는 이 사건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네,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수사와 형사 분야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살인의 현장이나 어떤 부검 현장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진짜 그 모든 어떤 제가 경험했던 사건들을 어떤 기억을 덮을 정도로 좀 잔혹하고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당시 대응 시스템에 있어서 좀 답답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대응 시스템 112 시스템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동안 7분여 넘게 신고 전화를 했는데도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뭐 주소를 불러달라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던 너무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위안춘을 직접 프로파일링을 했던 고준채 프로파일러가 좀 나와 계십니다. 그 당시에 프로파일링을 하실 때 어떤 그 기억이랄까? 그 상황을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위안춘 사건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고요. 예. 경찰로서 부끄럽고 또 죄송한 마음 아직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질타 그리고 또 경찰청장의 사퇴 이런 내외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실 초동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파일링 하는데 많은 어떤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고요. 부담이 많으셨겠어요. 네. 예.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았던 어떤 정말 끔찍했던 광경을 보고 인간의 잔혹함과 그리고 그날 저녁 마주했던 오원춘이 또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정말 분노를 했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위안춘은 중국 국적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인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하고 했는데 야구는 뭐 어떻게 된 셈인지 어려서부터 도둑질도 좀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쁜 아이였어. 칼이 작아요. 동아리에서 좀 가지고 배운 게 없어요. 수학교도 뭐 했으니까. 네, 중국인 우이안춘 홍은주 교수, 그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죠? 예, 이전에는 이제 그 우이안춘이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소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거의 어떤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로 농업에 생활을 하다가요. 예. 2007년 9월에 취업 비자로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아, 취업을 위해서. 네, 그래서 예. 4년 동안 2011년 10월까지 4년 동안 한국과 중국을 한 8차례 오가면서 네. 그 제주도나 경남 거제에 있는 어떤 공사장, 아하. 그래서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예, 생활을 했었고요. 네. 알려진 바로는 본국에 아내와 자식이 있다는 것까지도 알려져 있었는데 2010년도에 그 10월부터 경기도 수원에서 이제 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이안춘은 경찰 조사에서 집 앞에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 끝에 집으로 데려가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난 술을 즐긴다. 이날도 술을 마시고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를 했다. 술도 마시고 외로움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혀 들어오면 정말 많이 맞을 줄 알았는데 때리지 않아서 다행이고 고맙다. 자, 우이안춘 술 탓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랑 부딪혀서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예. 완전 우이안춘의 어떤 주장은 완전히 거짓인 게 드러났는데요. 네. 그 CCTV 이전에도 상식적으로 여자가 한밤중에 인적이 없는 곳에서 낯선 남자에게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그러게요. 않고. 지금 저 장면입니다. 네. CCTV 장면 그대로 보이는데 예. 그냥 지나가는 네. 피해자분을 우이안춘 그냥 덮쳐요. 예, 예. 밀어서 넘어뜨렸고 그것도 전봇대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예. 나타나니까 밀어뜨려서 넘어뜨렸고 그대로 집 안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처음부터 계획되었고 의도된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당시 상황을 목격했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CCTV 영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성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목격 증언도 나왔고요. 고준채 프로파일러, 네.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 더 이웃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안타까움들 많이 느꼈었죠. 네, 안타까움이 많았고요. 예. 방관자 효과, 예. 쉽게 얘기해서 구경꾼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1960년대 새벽에 이제 뉴욕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약 30분 동안 범죄자에게 공격을 받아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랬죠. 예. 당시 비명 소리를 듣고 네.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약 38명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38명이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하. 당시 뭐 차가운 사회, 인간성의 소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뉴욕 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이 받았었는데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학자들이 대도시에서 이웃의 고통에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것은 심리적인 어떤 생존과 관련된 네. 또 조건 반사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는 막연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네. 누군가를 한 명을 특정을 해서 뭐 파란색 입은 남성분 또는 여성분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누구를 딱 지목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그 사람이 이제 도와준다고 이렇게 범죄 예방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범죄심리학적 연구 결과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상황은 피해자가 누굴 지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당시 그리고 제가 저 현장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웃분들도 만나 뵀는데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가정폭력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가정폭력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고준채 프로파일러, 그리고 또 네. 하나가 이 우이안춘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주변의 상가들을 돌면서 비닐봉지를 막 사고 증거인멸을 위한 준비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 상당히 이것은 뭐 우발적이기보다는 대단히 조직적이고 침착하고 그리고 계획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혹시라도 다른 범행 전과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는데 그 당시 프로파일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후 훼손과 관련돼서는 네. 그 다양한 어떤 범행 동기가 있겠지만 예. 즉 증거 인멸 음. 그러니까 시체를 없애버린다던가 또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 들키지 않기 위해서. 네. 예. 이것은 이제 방어적 훼손이라고 하는데 네. 우원춘 같은 경우도 이제 방어적 훼손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고 예.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어떤 좌절감과 분노가 예. 그렇게 사후에도 나타난 공격적 훼손 이렇게 두 가지의 복합적인 어떤 현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키지 않기 위한 증거인멸로서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네. 피해자가 반항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 분노를 또 네. 표출한 것도 분명히 있다. 네.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엔춘의 집에 가보면 네. 그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대형 여행 가방이 약 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 예. 보통 방어적인 훼손에서는 신원하기는 어렵게 하고 네. 그리고 여행 가방에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어떤 필요 최소한의 어떤 훼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우엔층 같은 경우는 그 여행 가방에 네. 우리나라에서 옷 또는 학용품, 뭐 생필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서 그 여행 가방에 담아서 중국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중국의 예. 가족들은 그 여행 가방에서 이제 생필품을 받아서 쓰고 그 여행 가방은 다시 현지에서 되팔아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재산적인 거였기 때문에 네. 그 우엔춘이 사실 그 상당히 좀 돈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 가방을 활용하지 않고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비닐봉지를 활용한 것은 아하. 그런 우엔춘의 그런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도대체 우엔춘이 어떻게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많은 그런 전망들, 의견들 제기가 되고 했었는데 직접 우엔춘을 만나고 프로파일링을 해본 프로파일러로서 우엔춘의 범행 동기 뭐라고 짚으셨습니까? 네, 일단 우엔춘은 타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립된 생활의 어떤 스트레스를 성매매라든가 네. 음란물 탐독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하. 이런 것들이 왜곡된 성의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은 그냥 성적 욕구를 달성하는 대상 음. 그리고 또 돈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고 네. 또 술을 마시는 동안 음란물을 탐독하고 했던 그런 성욕이 고조된 상태에서 아하. 밖에 나가서 그렇게 피해자를 납치를 해서 또 이제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떤 분노를 그렇게 폭행으로 해서 살해를 하였고요. 네. 살해 후에는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좌절감, 분노, 그리고 이제 중국 몽골에서는 네. 어린 시절부터 어떤 뭐 도축의 경험이 아하.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훼손한 것으로 네, 범행 동기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우엔춘을 조사하셨는데 앞서도 이야기하실 때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에서 분노를 느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네. 그리고 우엔춘은 범행 직후에도 전혀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런 감정적 변화도 안 느끼고 대단히 담담하게 대응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태도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이코패스다 이런 어떤 그 전망과 분석과 보도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직접 분석해 보신, 면담해 보신 그런 프로파일러로서 우엔춘 어떻게 평가합니까? 당시에 이제 사이코패스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계획해서 연쇄살인을 하고 또 그런 살인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뭐 존재감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어떤 사이코패스와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났고 예. 그리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 우엔춘을 사이코패스다 아니다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시체를 훼손하면서 음란물을 탐독했다거나 예.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고요. 예. 또 성매매나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왜곡된 성의식 그리고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CCTV 자료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제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뭐 거짓말을 한다던가 아하. 또 책임을 회피하고 네. 그리고 사실 그 범행 시간, 경위,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보였다는 것은 사이코패스의 유무를 떠나서 이상심리 또는 어떤 인격 장애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네.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이한춘이 평생을 중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짚어볼 수가 없고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판단에 제약은 있지만 상당히 좀 이상심리의 어떤 특성들을 많이 봤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홍은주 교수 오늘 몽타주의 대상 우이한춘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지 몽타주 포인트 좀 한마디로 짚어주세요. 예, 오늘 몽타주의 포인트는 악의 크기라고 보았습니다. 악의 크기. 네.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건을 좀 수사하면서 어떤 다양한 범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남의 그 사기를 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사건을 접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네. 범행 동기는 뭘까?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봤던 어떤 그런 잔혹함이라던가 잔인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함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크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네.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어떤 이성이나 도덕적인 이런 지침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이 악의 크기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를 네. 좀 고민해봤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울러 이제 이런 범죄, 이 개인의 악함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러니까 국가나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방을 해야 될 텐데 네. 실효성 있고 적합한 그런 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고준채 프로파일러가 보는 이 우이한춘을 이해할 수 있는 몽타주 포인트 뭡니까? 저는 잔혹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잔혹의 끝.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잔혹하다라는 말은 잔인하고 혹독하다. 여기에서 잔인하다는 인정이 없고 몹시 모질다. 혹독하다는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모질고 독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현장을 보았고요. 그리고 마주한 우원춘.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디까지 악하고 잔혹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잔혹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우이한춘은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좀 제외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이한춘의 범행은 뭐 소둔 흔적이나 당황하거나 좀 이렇게 어설픈 흔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전에 이미 전과가 있지 않을까, 다른 범행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쇄살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이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수사하고 조사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우엔춘의 전과는 예. 국내에서는 없었고 그 중국에서는 절도 전과, 그러니까 폭력적인 어떤 성향의 전과는 없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당시 여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 07년 입국부터 약 4년 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렀던 당시 우엔춘이 머물렀던 지역에 어떤 실종 신고와 관련된 네. 모든 사건을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예. 결론은 우엔춘의 여죄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발견을 못했네요. 네. 네, 호은주 교수,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건은 경찰로서도 대단히 뼈아픈 사건입니다. 네. 이춘재 사건 못지않게 112 신고에 대한 접수 대응 처리 절차 체계가 미흡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릴 수도 있었던 피해자를 못 살렸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타도 많았고 반성도 많았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 경찰관으로서 어떤 피해자를 이런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점은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개선되었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당시에 좀 어려웠던 점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는 그 피해자의 어떤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수사 목적의 112로는 거의 불가능했죠, 불가능했고요. 법적으로. 예. 119. 네. 예, 안전 이제 목적의 어떤 119 인명 구의 목적으로는 GPS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 기억해 보면 저 역시도 피해자 추적을 위해서
119로 가족에게 신고를 협조 요청을 해서 해가지고. 협조 요청해서 이런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사건을 계기로는 이제 완전 그 위치 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112 신고를 하더라도 위치 추적이 즉시 가능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긴급 이제 그 조치에 대해서도 가택 진입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그때 뭐 불이 꺼져 있거나 동의를 하지 못하면 안아주면 그 수색을 할 수가 없었지만 네. 이후에 이제 어떤 경찰 본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금은 이제 그런 가택 진입에 대한 어떤 지침들을 전국에 지금 배포를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2 시스템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여러 가지 고쳐졌습니다. 지금까지 우이안춘의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우이안춘의 이면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악의 크기, 안일한 대처, 단혹의 끝 등이 있는데요. 제가 본 우이안춘의 이면은 유족이 겪는 끝없는 고통과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우이안춘은 교도소에 있으면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유족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참회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